누런 코에 거지들이 우글거리는 난쟁이 나라, 한국이 싹 다 가져갈 것 같아. 여기는 한국 삼성 반도체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에 세계 반도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YMTC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르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죠. 그들의 곁에선 삼성 반도체를 홍보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연구를 하고 있는 첸 자하오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S 반도체 회사에서 위탁 생산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저는 늘 장난감 자동차와 냉장고, TV, 세탁기 같은 어린이 장난감 등을 가져다 놓고 2살 많은 누나와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누나는 엄마 그리고 저는 아빠 역할을 맡아 놀이를 했죠. 이걸 지켜보며 엄마는 귀엽다는 듯 웃어대며 다른 집 아이들은 총 쏘는 놀이나 공놀이를 하면서 옷에 흙도 묻히고 땀으로 범벅해서 그렇게들 노는데, 우리 애들은 집에서 늘 저렇게 놀아 옷은 깨끗하고 얼굴이 타지 않아 좋구나 하고 웃으셨죠. 저는 TV에 나오는 만화나 동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생활에 많이들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심지어는 드라이기 이런 걸 방송하는 채널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다른 전자제품이 나오면 온통 거기에 몰두해서 지켜봤죠.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도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밖에 나가서 축구와 총싸움을 하고 서로 흙바닥에서 뒹굴며 노는데, 반대로 저는 학교에 다녀온 후 집안에서 전자제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었죠. 전자제품에 무척 관심이 많았던 전 조그만 전자회사에서 설계를 맡아 일을 하다가 지금은 Y 반도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넌 다른 애들하고는 남달랐다 하시며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하셨죠. 뿌듯해하셨죠. 명절이 되어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날이면 아버지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셔선 아들인 저에 대한 자랑을 침을 튀겨가며 하셨죠. 옆에 앉아있던 저는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때 중국 반도체에 쏠려있던 어느 날 TIGER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스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로 중국 매출 비중이 미국 수출 통제 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다며 한국의 삼성 반도체는 독보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 대 중국의 뒤꿈치조차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어렸을 적부터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기에 무시를 했죠. 저는 자신만만하여 앞으로 더욱 획기적인 연구로 중국의 보탬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커뮤니케이션과 국제뉴스에 한국의 삼성 반도체의 위상이 꽤 많이 올라가 있었고, 중국과 맞먹는 자리에까지 우뚝 올라와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통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화상회의 도중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언급했고, 푸틴의 잔혹하고 명목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필수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맺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므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반도체를 받지 못하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모두 멈추게 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이어 한국 삼성전자의 두 번째 미국 현지 반도체 공장이다라며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이 필요한 미국으로서 한국은 꼭 필요한 반도체 동맹국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한국 현대자동차에선 갤로퍼 그랜저 그레이스가 있지만 독일의 아우디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폭스바겐 그룹의 일부로 속해 있죠. 다음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 대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지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월모터스는 중국 허베이 성 바오딩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죠. 하발 자동차 브랜드는 러시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몇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최신 휴대폰 갤럭시 Z 플립 6과 케이스를 17,000여 명의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선물로 제공했고, 삼성 로고를 새긴 한정판 제품이며 갤럭시 Z 플립 6은 인공지능 AI 응용 서비스 갤럭시 AI를 담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듀얼 스크린을 활용한 통역이나 통화 중 실시간 음성 통역 기능 등을 이용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걸 뉴스와 SNS와 유튜브 등 온갖 매체를 통해 봤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국가는 강한 위력으로 중국이 최고라 하는 잠재의식으로 그동안 나태해진 그때 한국은 몇 개월 만에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세계 상위에 올라가 있었죠.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도 급성장하여 반도체 업계에서 최고로 달릴 수 있는 건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이제는 경쟁 국가에서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누나와 누나의 친구 루엔을 만나서 즐겁게 파스타를 먹는데 루엔의 얘기를 들은 저와 누나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며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요. 그러자 루엔은 유튜버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죠. 저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루엔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중국에서도 인기가 핫한 이 배우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며 의아해했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오직 전자제품 외엔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연예인 쪽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루엔은 한국 드라마 다리 여인에서 주인공이고 이준기라는 남자 배우인데 한국에서 굉장한 열풍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루엔이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얼굴과 두 눈으로 외모는 굉장해 보였고 한국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멋져 보였어요. 유럽인들에 비해 애기 같은 뽀얀 피부에 길쭉하게 뻗은 큰 키가 동양인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유럽에서도 최고였던 한국인고 앙드레김 패션쇼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중국으로 본격 진출해서 성룡 배우가 소속한 대형 기획사에서 홍콩 달러로 12억 원에 계약해 함께 일했다고 하며 최고 핫한 배우라고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 멋진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궁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먹고 맡은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드라마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라마 영상을 켰죠. 저는 역사와 로맨스를 조합해 만든 작품으로 고려시대 황제와 현대 여자 주인공과의 사랑을 이어나가는 내용이 저를 푹 빠지게 했죠. 순간 저의 콧등이 찡하더니 어느덧 한 줄기 눈물이 흐르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며 보게 되었죠. 한동안 퇴근하고 연이어서 봤죠. 한국 드라마에 왜 그렇게들 푹 빠져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전부터 들은 대로 못 살고 못 먹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 강국의 나라가 된 것일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친근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고 이사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삼성 반도체 기후산업국제 박람회에 함께 갈 연구원으로 추천을 할 건데 제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우리 대 중국을 위하고 삼성 반도체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에게 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흔쾌히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이사님은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은 장비 분야다. 실제로 생산에 나서고 있는 업체는 소수이며 생산 능력이 있어도 주문이 따라오지 않고 수익성이 약한 주변 제품이 주를 이루는 이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한국 삼성 반도체로 출장 가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반도체 시장을 둘러보다가 한국 삼성전자 반도체 업계가 매출 1위로 등극할 수가 있으며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FCBGA 제품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파악하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죠. 이번에 한국 삼성 반도체 국제 박람회에 함께 가게 된 린웬이라고 소개를 하며 인사를 했죠. 함께 출장 갈 동기를 만나서 좋았습니다. 린웬은 나가서 커피 한잔 하자며 회사 밖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린웬은 한국엔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고 하면서 이번 출장은 한국 여행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박람회 마치고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한강공원, 경복궁, 남산서울타워도 구경하고 한국 음식도 먹자고 얘기했죠. 린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왜 나는 오로지 반도체만 중점적으로 보고 파악해서 중국에 도움되는 생각만 했나 싶었죠. 한편으론 린웬이 부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린웬은 이번에 출장 가는 사람들은 상위 임원진들만 가는데 그 속에 우리 둘이 포함된 거라는 얘기도 함께 들려주었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에 저의 가슴이 좀 흥분됐습니다. 다음 날 이사님은 절 부르시더니 박람회에 출장을 함께 갈 분들이 회사 임직원분들이고 박람회를 마치고 여행도 다녀야 할 텐데 저보고 일정과 행적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막막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저로서는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린웬이 말했던 여행 장소가 생각이 났죠.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루엔에게 전화를 했고 저의 사정을 들은 루엔이 행운이라며 축하해주곤 한국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지만 몇 군데 추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겸 여행날은 다가왔고 임직원분들을 책임을 맡아 갔다 와야 했기에 더욱 긴장감과 떨리는 마음으로 또 처음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최대한 경험을 하고 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정말로 깨끗하면서 조용했고 많은 여행객들은 질서 있게 서서 기다리거나 앉아 있었죠. 그 주위엔 로봇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궁금해서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 공항 직원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저건 AI 청소 기계라고 얘기해 주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았으면 여행객이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대충 얘기해 주었을 텐데 한국은 정말 친절했어요. 더 충격은 AI가 청소를 하고 다니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 모두는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공항에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곤 모두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주시는 택시 기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해맑은 미소로 함께 친절한 인사로 대해주시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선 택시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당연하게 팁을 요구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기에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는데 해맑은 미소로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주시는 한국의 운전기사님과 공항 직원의 밝은 친절함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엔 웃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느껴지는 표정이나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택시기사님 앞에 실시간 화면이 변하면서 한국어로 말을 해주는 휴대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묻자 저희 과장님은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한국이 상위로 달리고 있다고요. 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을 제치고 한국이 상위를 달린다는 게 믿기질 않았죠. 과장님은 한국은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전자기술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비게이션은 단순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걸리는 시간과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여 빠른 길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한국엔 어딜 가더라도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기에 미국, 중국을 앞서 나갈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급성장한 것은 인프라 즉 무엇을 하려는데
환경과 시설을 뜻하지 이 인프라의 수준이 상당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중국과 비교하면 편리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들이 많다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 공항에서 본 것들만 보더라도 각 나라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전자 입출국을 빠르게 할 수 있었죠. 한국 공항 내 전체는 이런 인프라가 능률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택시에서도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과장님의 설명에 당연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한국에 놀라면서 기사님께 요금을 결제했죠. 팁을 달라는 말은 전혀 하질 않았고 오히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택시기사님은 차에서 내려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까지 하시는 거였죠. 처음 보는 황당한 상황에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하얗게 나이 드신 기사님이 말이죠. 저희 중국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삼성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도착을 했을 땐 각국의 관계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많은 각 나라들이 일제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게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떨어져 이동했던 린웨는 제 옆에 와서 있었죠. 중국 관계자분들은 흩어져서 국제박람회를 둘러들 보셨죠. 저와 린웨는 입구에서부터 살펴보며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고 안내해주는 듯 보이는 직원이 다가와선 반갑게 맞아주며 박람회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기후산업박람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특히 삼성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는 에너지 가치를 높이는 제품과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와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배터리 기술이 소개된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죠. 안내해 주시는 분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설명은 이어졌고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탄소 저감 수자원 활용 오염물질 저감 4개의 분야와 관련된 세부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삼성 SDI는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제품들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배터리의 친환경 배터리와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기후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활동 등을 쉽고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궁금한 것들도 질문을 하면 바로 그 즉시 대답을 하는 안내 직원이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다는 거에 감동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얘기를 듣고 질문도 한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더 알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죠. 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중국은 장비 쪽이 미약했기 때문이죠. 삼성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흑자에 성공하며 상승세에 올랐던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국내 장비로 분기 실적 1조 원대에 달성을 하고 주문이 지속하자 삼성전자 평택이라인 및 시안이 공장 장비 주문이 지속하자 내년 투자 일부를 하반기로 앞당겨 장비업계 하반기 호실적으로 이어졌고 장비업체 31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장비업체가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 내내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반도체 역사를 보았을 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와 고추장 된장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힘을 얻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며 반복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견디고 성장하여서 지금의 각 나라에서 우뚝 설 수가 있었다고 말했죠.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때 중국 인구와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약 28.4배에 달하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와 땅 면적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인들의 포기할 줄 모르고 끈기와 노력으로 만각 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힌다니 정말 한국인들은 똑똑하고 박식하며 끈질기게 노력까지 하는 예절이 바른 강대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도 땅도 2번째로 많은 중국.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찌했던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재 정권인 중국은 모든 면이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부유층과 빈민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넘쳐나고 국민들에게 한국은 중국의 종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예로부터 우리 대중국의 명령에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우리 중국을 벗어나선 살지를 못한다고요.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무식하여 경제적으로 자본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못 먹고 못 살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이 서로 한국 땅을 가지려고 전쟁을 벌이려 하는데 우리 중국의 도움으로 저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늘 가르쳤고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듣고 교육받으며 자랐는데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친절하게 잘 설명해준 그 직원 옷에 붙어있는 명찰을 봤습니다. 박준영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곤 제가 혹 궁금해서 도움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너무 고마워서 기회가 되면 커피를 같이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선 처음 보는 것들로 보고 들으며 깜짝 놀랐고 신기하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린웬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말 말로만 들었던 중국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는 한국이 맞을까? 이렇게 놀라운 곳이 왜 굶고 게으르다고 가난한 나라라고 했을까? 우린 서로 의문을 가지고 우리 쪽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들 고생들 했고 피곤할 텐데 해산학원에 연락해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숙소인 호텔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죠. 배고픔을 뒤로 미룬 채 저와 린웨는 가보고 싶었던 한강공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린웨는 미리 유튜브 검색을 해놔서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자 린웬이 깜짝 놀라며 한국은 지하철을 한 번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죠.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중국엔 어딜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버스나 오토바이로 2번이나 3번은 갈아타야 하거든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 둘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랐죠. 지하철 안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용했고 깨끗하며 어느 누구도 밀치거나 서로 좁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이 점잖게 음악이나 휴대폰을 보면서 그렇게 타고 있었는죠. 더욱 신기했던 건 달리는 지하철은 조금도 흔들거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선진국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한강역에 도착했다는 린웬을 따라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듯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린웨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으며 이렇게 클 때까지 배운 것들에 배신당한 기분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택시기사님의 태도에서 느끼고 있었고 박람회에서 보고 들으면서 확실하게 중국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저의 생각을 린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린 한강공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보는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엔 아름다운 불빛들이 보였는데 연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커플들이 잔디에 앉아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저쪽에선 두 부부와 어린아들, 딸들과 돗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간식을 먹고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을 때 저희들의 시선을 바라보게 한 곳이 있었죠. 어느 노부부셨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다가 두 손을 꼭 잡고는 할멈 노래 한 자락 들려줄게 하시더니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라며 노래를 들려주시는 두 분의 모습은 정말 애틋해 보였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저희들이 들어도 가슴이 울컥했고 감동이었죠. 처음 보는 한국의 한강공원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배가 고팠죠. 우린 공원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을 가기로 하곤 걸어다니다가 우연하게 멋져 보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잘생긴 중년 남자분이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곳은 옛날 가옥을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겐 특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고는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조용하면서 운치가 있는 자리로 안내를 해주셨죠. 메뉴로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갈비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주위를 살펴보다가 여기 식당에도 서로 음식을 먹으며 조용히 얘기들을 했고 위생면으로 정말 깨끗했죠. 사장을 보이는 남자분은 식사하는 다른 테이블로 조용히 다가가선 불편한 건 없냐며 음식은 드실만 하시냐며 인사하고 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엔 식당 입구에서부터 소란하며 식당 안엔 위생이고 뭐고
더러운 행주로 닦은 건지 안 닦은 건지도 구분할 수 없어요. 파리는 날아다니고 온통 시끄러우며 식당 주인도 직원도 불친절한 건 다 알고 있죠. 아무튼 이 큰 식당 안에 손님들은 꽉 차 있었고 주문한 음식은 로봇으로 보이는데 로봇 머리 위 쟁반에 담겨져 우리 쪽으로 가져오고 있는 걸 보고 우리 둘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종업원은 로봇의 뒤를 따라오면서 놀라지 말라고 저희를 안심시키며 이건 AI인데 저희 식당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AI 머리 위에 있는 음식과 많은 반찬들을 저희 테이블로 옮겨주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AI가 음식을 나른다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막혔죠. 일반 식당에서 AI와 함께 운영을 할 정도라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맞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 중국엔 왜 AI가 없을까? 갑자기 제가 중국인이라는 게 조금 창피해졌죠.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놀라움에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직원은 갈비를 조심스럽게 잘라주었죠. 같이 나온 반찬의 가짓수는 세어보니 15가지였고 그 중에 김치만 5가지며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채 샐러드에 나물 젓갈 된장찌개 잡채 거기다가 유명하다는 인삼무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이 떡 벌어졌고 신기하기만 했죠. 직원이 다 됐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며 간 뒤 우린 일단 배가 많이 고프니까 얼른 먹자 하면서 이 많은 반찬을 누가 다 먹지? 라며 말하곤 갈비찜부터 먹어봤는데 입에 넣자마자 목으로 그냥 꿀떡 넘어가는 거 있죠. 밥도 기름이 쭈르르 흘러 맛있어 보였는데 입안에 넣고 씹자마자 마찬가지로 목으로 훅 하고 넘어갔죠. 김치는 중국에서 한번 먹어는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약간 매콤하고 깔끔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났죠. 또 한국의 명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값도 비싸며 건강에 최고라는 인삼을 반찬으로 먹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입에 넣자 진한 한약향이 나면서 달달하면서 맛있었죠. 린웬하고 배가 부르다고 느꼈을 때였죠. 식탁 위를 바라본 우리는 놀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득 차 있었던 갈비찜과 반찬들은 온데간데 없고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남김없이 싹 다 먹어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을 했죠. 그러곤 가격 부담이 생겼습니다. 갈비찜만 시켰는데 이 많이 나온 반찬의 가격도 상당히 나올 것 같다며 린웨는 이렇게 고급진 반찬의 가격은 얼마일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은 한국의 음료라며 식혜라는 건데 맛있기도 하지만 소화가 잘 된다고 드시라며 과일과 함께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격 부담감을 얘기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차와 과일을 가져오신 거죠. 어찌됐든지 먹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한국의 식혜라는 차를 마셨는데 밥알이 썩여 있었고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과일까지 싹 다 먹곤 가득 찬 배를 움켜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분명 계산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순간 금액이 너무 작았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갈비찜만 주문하셨는데 그것만 받는 거라고 하셨죠. 저희는 많은 반찬의 차 과일 가격은 왜 안 받는 거냐고 물었는데 갈비찜 가격만 받고 다른 건 전부 공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수준 높은 멋지고 고급스런 식당에서 있을 수 없는 최첨단 AI가 서빙을 했고 그 많은 고급진 반찬에 과일이 모두 공짜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우린 어리둥절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감탄을 했죠. 돌아가는 저희들을 향해 사장님은 감사하다며 밖에까지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큰 대접을 받아보다니 신기하다며 한국은 저를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왕자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한국이며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라고요. 덧붙여 예절의 나라이기도 하다며 우린 경험한 얘기들을 끝없이 하면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도 했고 오늘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은 머릿속 깊이 넣어둔 채 대접받은 호화로운 음식으로 채운 제 몸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삼성 반도체 직원 박준영 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고 감사했다고 인사를 했죠. 그리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가 50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스럽다는 인사를 하며
중국으로 가더라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는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국 출장을 끝으로 다시 본국인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오지 않고 한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박준영 씨가 한껏 부러웠었죠. 이런 맘을 아는 건 저 자신밖엔 없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중국의 반도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저의 마음은 한국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죠. 언젠가 저는 한국에서 살 겁니다. 그 꿈을 향해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래의 저를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반도체 연구원 첸 자하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한국이라는 생각에 저의 가슴이 뿌듯해지며 두 손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365일 24시간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